자, 빛부터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빛은 직진도 하고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하죠? 자, 일단은 직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곱게 가는 성질이라고 알고 있고, 대표적으로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 그리고 일식이 생기는 이유, 그쵸? 우리는 이 태양이 만약에 달을 뺑 돌아서 올 수 있다면 어떻게 된다? 일식 같은 거는 못 보죠. 그쵸? 달이 이렇게 태양을 확 가리잖아요. 그쵸? 네. 이런 현상들 다 직진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빛이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이 아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반사예요. 네. 이것도 꺾인 거잖아요. 근데 꺾인다 표현 안 하고 바뀌어 나간다. 알겠죠? 네, 그래서 바뀌어 나가는데 입사된 광선과 반사된 광선이 서로 한 이렇게 평면에 다 같이 있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 평면에 있을 때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항상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빛의 굴절. 어떻게 된다? 이 친구는 튕겨서 바뀌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진행 방향이 좀 꺾이는 현상이에요. 왜냐면 속력이 다르다 했죠? 왜냐면 빛은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인데 얘는 진공 중에서 가장 빠르고요. C라는 속력을 가져요. 이게 이제 이렇게 엄청 빠르거든요. 이게 무슨 1초에 3억 미터 정도를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지구 안에 공기 중이나 액체 또는 고체에서는 거의 뭐 통과할 수가 없죠. 네. 이렇게 속력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속력이 다르면 여기 있는 요 각도 있죠? 요 각도가 그 속력과 함께 줄어들고 늘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의 속력이 더 빠르니까 보통 요 공기 중에서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훨씬 커요. 그쵸? 세타라고 한다면 얘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에서 이렇게 입사를 한다. 근데 이게 그 직선 경로다. 그러면 입사를 할 때 어떻게 돼야 된다? 얘가 만약에 물이었다. 물의 속력이 여기가 공기였다. 공기의 속력보다 여기가 좀 더 느림으로 굴절각이 더 커져야 돼. 이렇게 휘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된다? 네. 이거를 보통 이렇게도 표현해요. 느린 쪽으로 휜다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느린 쪽으로 휜다라는 게, 조금 더 안 와닿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가 그냥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린 쪽으로 휜다. 네,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가 여기가 느리다. 위쪽이 느리다. 그럼 위쪽으로 휜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래가 느리다. 그럼 아래쪽으로 휜다. 그게 편한가요? 네, 느린 쪽으로 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느린 쪽으로 휜다. 네, 이렇게 하시겠죠? 네. 여기가 아래니까 이 직선 코스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느린 쪽으로 휜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물체 보는 과정은 익히 많이 복습을 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면 거울 보시면 거울이 세 가지 나오죠? 볼록, 오목 거울. 여기에서 지금 이 형태를 보면요. 얘가, 만약에 이게 볼록거울이란 말이 없더라도 아셔야 돼요. 얘가 튕겨서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 얘가 지금 볼록거울이구나. 네. 보이는 면이 볼록하게 나왔잖아요. 그쵸? 여기가 오목거울이구나. 네. 이렇게 푹 파였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빛을 모아주면 오목거울인 거죠. 그쵸? 네. 평면 거울에서는 이 물체가 물체에서부터 반사된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반사돼서 꺾여서, 여기가 지금 반사돼서 튕겨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서 오는 건데, 내가 인식할 때는 여기에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상이 저기서부터 온 거구나. 내 눈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저쪽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어쨌든 평면 거울은 이, 이 물체하고 거울, 물 거울하고 상까지의 거리가 항상 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크기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네, 똑같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네, 이 친구랑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리가 같고 상의 모양은 똑같지만 어떻게 된다? 원래 상하고
그 어떤 원래 실체하고는 좌우가 바뀌어 보이는 거죠. 앞뒤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앞뒤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자, 그리고 블록 거울에 의해서는 물체의 무엇에 따라 요 어, 위치에 따라 그쵸? 물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부터 옆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네. 지금 이 친구가 누굴까? 가까울 땐 작고, 얘는 물체보다 크고, 확대되면 무조건 오목 거울이죠? 어, 절대 확대되지 않아. 무조건 작아. 이거는 볼록 거울이죠? 자, 이제 정리. 볼록 거울 많이 기억나시죠? 편의점 거울, 보안용이 편의점 거울이에요. 네, 편의점에서 보안용으로 쓰는 거예요. 자동차 측면 거울, 사이드 미러, 구분도로, 그쵸? 도로의 안전 거울 같은 거, 그쵸? 이걸 보통 이렇게 코너에 거울이라고 합니다. 코너. 그다음에 오목 거울은 등대 반사판에서 왜 쓰일까? 얘가 이 오목한 거울은 원래 이렇게 빛을 모아주는 특징이 있는데 이 초점에다가 렌즈를 놓는 거죠. 초점에다가 렌즈를 놓으면 거기서부터 빛이 나와가지고 얘가 튕겨서 이렇게 앞으로 곱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가 나는 건 이 오목 거울은 사실 태양 빛을 모으는 어떤 특징으로 태양열 조리기로도 쓰이고 성화 봉송용, 그렇죠? 성화를 이렇게 이 올림픽에서 쓰는 성화를 만들 때 태양빛을 모은다는 개념으로 쓰거든요. 또는 확대도 쓰잖아요. 확대용으로 치과용으로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을 모으는 게 아니라 곧게 나아가게, 앞으로 곧장 나아가게 해주는 게 이제 등대에서 또는 전조등에서 쓰인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자동차가 보시면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도 쓰이고 전조등에도 쓰이고 평면 거울에서 자동차 앞좌석 후방 거울이 이제 보통 백미러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평면 거울로 운전자가 바로 뒤쪽에 있는 장면들을 보기 위한 장치입니다. 잔망경은 물 속에서 물 바깥의 상황을 보고 싶어가지고 거울 두 개를 설치해가지고 빛의 경로를 바꿔서 보는 거죠. 그쵸? 요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내 눈으로.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거울이 다양한 측면으로 사용되고 있다. 렌즈의 현상은 볼록 렌즈, 오목 렌즈가 거울하고 완벽하게 뒤바뀌는데 거울은 모아주는 게 오목한 거울이었다면 볼록 렌즈가 모아주고 오목 렌즈가 퍼지게 하고 오목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무조건 요 가운데가 얇으면 돼요. 가운데가 얇아 그러면 오목한 거예요. 가운데가 두꺼워 여기가 두꺼우면 볼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할 것이 여기에 있는 상의 크기들 어떻게 된다? 지금 보시면 얘가 가까우면 커진 거 볼록 렌즈죠? 확대되는 상이죠? 멀면은 뒤집히고 매우 멀면 뒤집히고 작고 그쵸? 네. 오목 렌즈는 물체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작은 상이에요. 항상. always 작은데 점점 멀어질수록 점점 더 작아져요. 이 평면 거울에서는 상의 크기가 같잖아요. 멀어도 같다라고 하셔야 돼요. 멀어도 같아요. 왜요? 멀어도 이렇게 반사되는 건 같잖아요. 이렇게, 그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물체하고 상의 거리 때문에 뭔가 상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멀어져서도 변하는 거는 이 볼록이나 오목이지 평면은 그렇게 변할 수가 없다라고 이게 여러분들 그냥 물체에서 작아 보이는 거를 이제 시야각이 작다라고 하거든요. 시지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랑 상의 개념은 다른 거야. 시지름이 당연히 달도 작아 보이죠. 멀리서 보면. 근데 그렇게 멀어져서 작아진 그 작게 보이는 그 달의 크기만큼 상도 같이 작아진 거지 상 혼자 작아지는 게 아니잖아. 그쵸?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평면 거울은 무조건 멀어져도 크기가 변함이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멀어지면 이렇게 작아 보이죠? 일상생활에서의 렌즈의 이용은 우리가 또
잘 기억해야 될 게 볼록 렌즈가 원시 교정에 쓰이죠. 자, 다시 한번 원시는 망막 뒤에 상이 맺히죠. 얘를 앞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 앞에 볼록 렌즈 하나 놔주면서 조금 더 모아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망막에 딱 맺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볼록 렌즈를 이용한다. 어르신들이 많이 겪는 그런 질환이죠. 오목 렌즈는 근시 교정용. 눈이 긴 눈을 기억하랬죠? 네. 그래서 앞에 맺혀. 그래서 한 번 퍼뜨렸다가 뒤로 이렇게 맺게 해주고. 그다음에 자동차 안개등은 뭔가 빛이 퍼져서 그 주변을 조금 더 다 환하게 보게 해야 되니까 오목 렌즈 쓰이고 저번에 말했죠? 빔 프로젝트도 오목 렌즈 쓰이고. 그쵸? 자, 그리고 하나 좀 더 기억해야 될 거 영화 스크린은 뭐였다? 네, 광원이 아니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결론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결론은 이 친구가 평행한 빛을 한 점에 모이게 해주는 게 볼록 렌즈였죠. 그리고 오목 거울이고 무조건 확대되거나 뒤집힌 상을 볼 수 있다. 이거 뒤집힌 걸 우리가 보통 많이 쓰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확대된 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빛을 모아서 그렇게 뭔가 조리기 아니면 오히려 빛이 직진해서 나가게 하는 것들. 그쵸? 네. 그다음 오목 렌즈는 빛을 퍼지게 해주는 거 물체보다 항상 작은 상. 네. 그러면 좀 가까이 있는 걸 좀 더 선명하게 보고 싶으면 선명하게 보고 싶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가까이 있는 거를 좀 선명하게 보고 싶다. 그런 게 볼록 렌즈죠. 그렇죠? 이게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눈이 원시일 때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 선명하게 보려면 볼록 렌즈. 자, 그리고 색깔로 넘어가서 색깔 의외로 또 헷갈리는 면이 있으니까 항상 기억해야 할 거는 삼원색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그 친구를 꼭 한번 노란색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포함된 색깔을 다 한번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다. 그쵸? 그래서 빨초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초록색 물건을 보면 초록색으로 보이겠죠. 그쵸? 빨간색은 흡수하시고 초록을 반사해 주시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네. 여기 이 노란색 그러면은 빛이 두 가지가 합해진 거죠? 빨간색은 절대 섞이지 않은 색이죠. 그쵸? 네. 영상 장치에서도 화소를 이용한다. 화소가 색의 기본 단위다. 라고 하거든요. 화소에는 절대 삼원색만 있습니다. 네, 다른 색이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파동은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는데, 지금 맨 꼭대기 마루, 골, 마루에서 마루, 파장, 그다음에 여기 절반만 진폭. 기억하시죠? 매질은 절대 제자리에서만. 자, 매질은 제자리에서 누구와 에너지와 정보만 전달되고 있고, 그다음에 진동이 퍼져나가는 게 파동이죠. 그쵸? 다시 한번 파원이 만들어진 곳이고, 그리고 우리 이거 진동수 주기 안 나온다고 했죠. 그래도 한번 기억 다시 할 것은 진동수는 1초에 몇 번, 초당 몇 번, 헤르츠 쯔가 초당 몇 번이냐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쯔는 아니지만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소리가 물체가 떨리니까 발생하는 거예요. 물체가 진동해서 주변 공기를 떨리게 하고 물체의 진동, 주변 공기 진동, 그것이 내 귀의 고막을 떨림. 그 고막 속에 달팽이관의 세포가 있어요. 청각세포. 그게 소리를 인식해서 내 머리로 듣는 거죠, 일종의. 소리의 속력은 빛하고 달라. 매질에 따라서 어떨수록 고체일수록 빨라요. 뭔가 매질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리고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빨라요. 왜? 막 움직이니까. 빛은 아니에요. 온도가 높으면 오히려 느려져요. 소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리 세기. 높낮이 음색을 말해야 되는데 세기는 이제 진폭이 클수록 그다음에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가 클수록 음색은 파형이 다르며 파동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 소리가 구분된다. 뭔가 소리가 구분이 되네.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네?
할 때는 얘네들 중에 뭔가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쵸? 네. 일단은 빛을 정리를 해 보았고, 그다음에 원소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소는 어제도 다시 한번 보면서 또 헷갈리는 게 있었어요. 그쵸? 네. 끝까지 구멍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기본을 이루는 입자는 원자, 뭔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 한 종류의 원자로만 이루어진 걸 원소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순물질의 원소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그 원소라는 의미에는 어떤 물질의 성분, 이때 118가지라는 게 물질의 성분을 말하는 거거든, 이거는. 네,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90여 가지가 자연, 118가지 중에 나머지가 인공이니까 원소는 무수히 많다 하면 돼요? 안 돼요. 무수히 많다. 이거는 무한대라는 거야. 끝이 있어. 원소의 개수는 끝이 있어. 지금까지. 알겠죠? 네. 그래서 무수히 많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원자, 두 종류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진 게 화합물. 화합물은 재밌는 게 성분 물질의 성질이 없다. 성분 물질 예를 들어서 화합물에는 수소의 성질이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전기분해된다. 화학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물,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것들이 일단 아세트산도 COH로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원소를 간단하게 나타낸 게 원소 기호예요. 원자 기호 아닙니다. 원소 기호고 주기율표는 그 원소들의 표예요. 알겠죠? 원자들의 표라고 안 그래요. 원소 이름의 알파벳 첫 글자 대문자로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소문자로 나타내야겠죠. 이거는 중간 글자를 하나 선택하는 거지 바로 뒷글자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이렇게 나타낸 게 원소 기호예요. 보세요. 원자의 종류예요. 근데 원소 기호예요.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숫자. 원자의 종류라는 거 자체가 원소거든요. 원자의 종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자의 어떤 뒷배경 그런 느낌, 배경이 되는 어떤 성분, 알겠죠? 네. 이건 뭐죠? 갑자기 나타났죠? 네. 화학식을 쓸 때, 그래서 여기에 원자의 개수를 써주되, 이거는 뭐야? 원소 기호를 쓰는 거지. 그치? 원자의 종류, 이게 원소 기호잖아요. 원소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는 1을 생략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기 앞에 오는 건 분자의 개수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수소는 6개가 있는 거고, 산소는 3개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물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 그러면 3개밖에 없어. 물 한 분자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죠? 여기에 보이는 전체 원자의 개수는 이렇게 9개나 있겠지만, 네, 개수 잘 파악하시길 바랄게요. 여기 우리 원자의 구조, 원자 중심에 뭐가 있다? 원자 핵이 있고, 그리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죠. 다시 말하지만,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는, 일단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은 크지만, 전하량은 전자와 똑같은 거예요. 전하량의 크기. 크기가 똑같죠? 그래서 전하량은 크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부호는 반대지만, 얘는 질량은 크지만 전하량은 전자하고 똑같아. 전자 하나하고 양성자 하나가. 알겠죠? 그래서 개수에 따라서 전자의 전하량과 양성자의 전하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양성자 수에 따라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고 양성자 수 정리합니다. 서로 같으면 중성인 거죠, 중성. 그다음에 원자핵이 질량 대부분을 차지한다. 질량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다. 하지만 한 원자에 있는 전자는 또 이동도 할 수 있다. 원자핵은 이동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방사능 물질 같은 건 원자핵 안에 있는 그런 중성자 같은 거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건 특수한 상황이니까 일단은 전자만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원자 모형은 수소와 헬륨, 리튬 같은 경우 이렇게 전자 수도 2개, 양성자 수도 2개,
이걸 보면은 얘가 어떤 친구인지 알 수 있죠. 이 친구 1, 2, 3번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좀 좋겠네요. 사실 20번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어떤 성질이 비슷한 주기율표예요. 근데 주기율표의 순서를 원소의 원자 번호 순서가 있어요. 보시면 수소 원소는 1번이에요. 그 다음에 헬륨은 2번이에요. 이게 원자 번호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죠. 원소 번호라고 안 그런다니까 또. 네. 왜냐면 뭔가 번호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랬지. 미국 사람들은 약간 영혼을 따지는 단어와 어떤 그 실체를 따지는 단어가 정확하게 다르다 했잖아요. 거기에서 원소요? 실체가 없는데 걔를 번호를 매겨? 이게 와닿지 않아.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땐 또 원자 번호라고 한다는 거야. 알겠죠? 네. 근데 우리가 원소는 책상의 우드와 같은 개념이라면 원자는 일반적인 바깥에 있는 개수를 딱딱 셀 수 있는 추리라는 거지. 추리. 그치? 그러니까 번호를 매긴다? 그럼 원자 번호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비슷한 원소가 같은 대신 성질이 비슷한 게 같은 족에 오게끔 만든 거예요. 그쵸? 성질이 비슷한 것들을. 그래서 원자 번호는 원자의, 어, 어, 이 원자 번호는 어떻게 매겨졌냐? 그러면 양성자 수죠. 그쵸? 양성자 수에 따라서 매겨진 번호예요. 양성자 수에 따라서, 그리고 가로줄은 보다? 가로줄은 보통 죽이고, 세로줄은 족. 근데 7주기까지 있어요. 세로죽은 18쪽이에요. 이거 1, 2 하니까 이거를 헬륨을 그 되게 좀 단순하게 보더라고. 1, 2는 원자 번호잖아요. 수해 하고 리, 배, 보, 스, 노, 오, 푸, 네 해가지고 이거를 요 끝을 10쪽? 1, 2, 3, 4, 5, 6, 7, 8. 8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8쪽 아니에요. 여기 중간에, 여기 1, 2, 3부터 4쪽부터 여기 12쪽까지가 지금 생략이 된 거예요. 13, 14, 15, 16, 17, 18쪽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18쪽이 있고, 요 가로줄은 딱 정확하게 7주기. 7주기 18쪽. 그 정도는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 1쪽. 그다음에 18쪽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온에서 고체면서 굉장히 무르고 밀도도 작고 물이랑 잘 반응해서 수소를 그러니까 나트륨 같은 경우는 물이랑 반응을 하면 여기에는 산소를 좋아해서 산소랑 붙고 수소가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반응하면 수소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치? 수소 원소를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족 원소다. 18쪽은 스스로 분자죠? 단원자 분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이니까 원자지만. 자, 이런 입자가 그래서 원자, 분조, 이온 등이 있는데 기본이 원자고 그 다음에 독립된 원자로 헬륨, 네온, 아르곤 등이 있고 이게 여러 개, 같은 원자인데 여러 개 있는 거는 금, 구리, 알루미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원소라고 부른다라고도 했죠? 순물질이니까. 그리고 원자들이 결합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를 분자. 그리고 결합을 하더라도 결합하는 원자의 개수가 달라지면 O2, O3 다르죠? 이렇게 다른 분자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분자로 이루어진 거 하면은 이런 건데 암모니아. 근데 막 탄산, 칼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탄산, 뭐뭐산, 염화, 나트륨 그러면 보세요. 이거 자체가 지금 음이온이 연결돼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건 이온이지, 이온 결합물이지, 이온이 결합된, 보세요.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이 친구는. 이거는 이제 이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뭐뭐화, 뭐뭐산, 뭐뭐산, 뭐뭐화 이런 말 붙으면 이온으로 이루어진 거야. 이거는 분자라고 하지 않아. 알겠니? 왜냐면 분자는 얘가 NA와 CL이 딱 몇 개가 딱 정해져서 딱 떨어져야 돼. 근데 얘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자라 하지 않아. 알겠죠? 얘네들은 분자라 할 수 있는데.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는 독립된 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쵸? 얘네들은 독립된 원자.
어, 그래서 이거를 또 굳이 분자라고도 하기는 애매합니다. 네. 그냥 성질이 있는 원자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에 넘어가서, 이온은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죠? 총 전하량이 얘가 양이온일 때는 플러스 전하량이 많은 거, 그쵸? 음이온일 때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많은 거. 전하는 정기적 성질 또는 정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 입자, 그때그때 우리는 쓴다 그랬지. 그치? 얘네들은 성질과 물질을 정확히 나누는데 우리는 그냥 그때그때 씁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을 쓰는 방법 여기 2-였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온식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 산화이온, 황화 여기 보면은 산화가 두 번이나 나왔네. 황산, 질산, 수산화, 네 이런 것들이고요. 마그네슘이나 구리 같은 거는 어떤 애들이다? 지금 보시면 마그네슘은 수리 낙하 그, 그 수리 낙하해주고 여기에 그 뭐죠 그 일족 어, 일족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수해 리베 보스도번에 남아 네 여기 일족 옆에서 그쵸? 그래서 이족인 거고 2 플러스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1족일 때가 플러스 1가, 2족일 때가 플러스 2가라고 했었죠? 2 플러스. 저기 맨 끝에는 0, 이온이 될 수 없고, 18족은 앞에 조폭들은 마이너스, F 조폭이었죠? 요 앞에 또 산소 황은 2 마이너스였죠? 네. 그래서 얘는 2족이라서 2 플러스고, 구리는 2족은 아니지만, 구리하고 철 같은 친구는 어디에서 쓰인다? 이게 어떤 그런 금속이죠. 전류를 많이 흘려보내는 금속. 약간 무겁고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그냥 일단 2 플러스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얘도 금속이지만 굉장히 무른 애들. 무르고, 네, 얘 가볍고, 얘는 좀 무겁고. 자, 제가 그랬죠. 양이온도 이름이 조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다원자 이온일 때 NH4 플러스라고 하죠. 얘가 암모니아가 NH3인데 얘가 수소 하나 덧붙이면서 이온이 된 거예요. 자, 이온의 확인 잘 기억하실 게 이온 들어있는 수용액이 먼저 전류를 흘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선 얘네들이 반드시 양이온이 음극으로, 음이온이 양극으로 가는데 얘가 전하를 띈다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색깔이 없으니까 이제 구리, 과망간이지산 이용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어떻게 눈으로 확인을 한다. 그쵸? CU2 플러스. 자, 그리고 그런 거 가끔 물어보거든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이온의 수가 많아?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어, 누가 이온의 수가 많을까? 여기 보면 얘는 이온이 아예 없는 거죠. 그쵸? 물은 물 분자잖아요. 여기는 염화 나트륨인데 이온 되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여기에서는 이온의 개수가 Ca2 플러스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얘가 제일 많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온의 개수가 많은 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